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심리치료센터의 원장이자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주는 글을 쓰는 작가 유은정님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우리들은 늘 사람들과 함께입니다. 사람들과 함께여서 위로를 받고 또 응원을 받지만 때론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난 널 이만큼이나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 부모님에게는 착한 아들 혹은 착한 딸,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가는 멋진 선배, 직장 동료들에게는 능력 있는 동료로 남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지만 그 모든 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굳은 일을 스스로 도맡아 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돌아서서 혼자 울곤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책의 저자이자 자존감 심리센터를 운영하는 유은정 작가님은 이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처는 남이 나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이죠. 자세히 말하자면 나의 기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대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들 역시 나에게 그대로 돌려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 말입니다. 또한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이런 글귀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글귀가 이 책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글은 이러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니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책의 제목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문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유은정 원장님은 이러한 마음 대신 그 마음의 대상을 본인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이러한 강조를 꼭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니 괴념치 말라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라고. 대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유은정 작가님의 이야기는 큰 울림과 함께 위로로 다가옵니다. 우선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따뜻한 그녀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되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안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한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앓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되었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러한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한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이러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한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중에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야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웅크린 시간에 대하여 29 그리고 30.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독 30이라는 나이에 집착한다. 30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 탓이다. 이른바 30 증후군이다. 30이 되면 29에 있던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20대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헛산 느낌을 받는다. 모두 30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30 증후군을 아는 여성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여성도 30 증후군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간혹 자존감과 자신감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자신감이 나는 잘할 수 있다. 즉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신감은 넘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꼭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 나는 35이 되던 해 의사 가운을 벗고 미국으로 갔다. 당시 영어에 서툰 아시아계였던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괴로웠다. 아직도 그때의 막연함이 선명하다. 그 무렵에는 어떤 정체성도 소속감도 느끼기 어려웠다. 자신이 무용지물로 느껴졌고 아무도 비난하거나 보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급하고 힘들었다. 당시 지도 교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지금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고독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단다. 그 시간을 견디며 나는 10대 때 확립하지 못한 정체성을 확립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고민해 본 것이다. 그때까지 난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 사회가 외향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전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 덕에 전보다 단단해진 자아 위에 바로 설 수 있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나는 기지개를 펴기 위해 한껏 웅크린 상태였다. 그 시간을 잘 보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셈이다. 세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잘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가수 이소라 씨의 7집에 수록된 트랙 9이라는 노래의 가사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는 부모와 이름, 스스로의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셈이다. 내 선택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내 모습,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좌절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다. 힘들고 무기력할 때 모임을 갖거나 시끌벅적한 장소에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소음에 노출될수록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끊임없이 일하는 모드가 되어 그만큼 피로해진다. 특히 사람은 어떤 것보다 센 외부의 자극이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온갖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선택 앞에서든 내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방음벽이 없으면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다.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어렵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게 좋다. 혼자 있다고 해서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관계가 주는 소음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잠수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를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먼저 SNS나 개인 메신저 프로필에 잠수를 타겠다고 공지를 올려라. 그래야 지인들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혼자 쉴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간혹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살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람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친구들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힘이 나고 회복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덧붙여 주변 사람이 웅크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꼭 기다려주자.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후천성 의지 결핍 증후군. 제 친구는 노는이 대학원이라도 다니라고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는데 저희 부모님은 벌어서 다니래요. 이렇게 말하는 20대와 만나면 나는 묻는다.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주나요? 거의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한다. 잘 사는 집은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주변에 부모에게 차는 물론이고 유학비와 사업 자금까지 지원을 받는 친구가 있는가? 상대적 박탈감에 억울한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보통 비교 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 왜 잘 사는 소수하고만 비교하는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한 다수보다 처지가 나은 소수하고만 스스로를 비교하며 불행해한다고 꼬집었다. 부잣집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함께 살펴보라. 대부분 자신이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처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와 비교해 자기 처지를 비교한 것은 나쁜 습관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대적 박탈감에 괴롭다면 함께 고민해보자. 도대체 어디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을까?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만 한없이 키우게 되니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핍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돌봄에 대한 결핍이다. 다른 하나는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2차 지원에 대한 결핍이다. 대학원 등록금, 유학비, 사업자금, 결혼비용은 2차 지원의 대표 항목들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비용임에도 현대사회에서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핍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용 계정이랄까. 이 같은 비용 계정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성인으로서 전혀 자립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식 투자 용어 중 손절매라는 것이 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소유 주식을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식 소유의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다. 욕망을 관리하는 데에도 손절매 전략이 필요하다. 고시병에 걸리지 않으면 3년 안에 답을 찾아라는 말이 대표적인 손절매의 예이다. 데드라인을 정해놓아야만 한 가지 욕망에만 머물러서 다른 가치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30을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 30 전까지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30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맞다. 독립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와서 본인 힘으로 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다. 성인으로서 앞으로 치러 나가야 할 비용에 대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의미다. 현재 부모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받지 말아야 할 도움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야 나중에라도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0 전후라면 남 탓은 그만해야 할 때다. 결핍의 반대말은 풍요가 아니다. 바로 경험과 성장이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지해야 고치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실패할 때마다 뒤처리를 해준다면 어떨까? 과연 좋기만 할까?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100가지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른들이 왜 젊을 때 사서 고생하라고 하는 줄 아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미천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 밖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인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미리미리 쓴맛을 경험해야 한다. 내공을 길러야 한다는 소리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나는 결핍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왜 1%의 확률마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용이 되고자 노력한 사람만이 유능감이나 효용감 같은 심리적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요 근래 금수저, 흑수저라는 표현이 난무하는데 이런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만성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 많은 집에서 자란 친구들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생각도 틀렸다. 우리 병원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은 부모만큼 잘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재벌 2세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 상속자들의 부재,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처럼 그들은 집안의 무게를 견디는 셈이다. 그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어디를 가나 자기보다 부모의 존재가 앞서니 부모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면 이를 악물고 성공해야만 한다. 물론 부모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에게 성공의 반대말은 실수나 경험이 아니라 실패와 패배다. 자기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면 쉽게 놓을 수 있다. 포기가 쉽다는 말이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근사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도 실패한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보다 실패했을 때 시대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주체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맨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지 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라. 결핍이 내게 시련을 견딜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었으니 말이다. 누구나 부모가 있다. 이혼을 했어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심지어 세상을 떠났더라도 부모는 존재한다. 이혼한 부모를 두었다 해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여전히 자녀들을 챙긴다면, 아버지가 은퇴한 후 뒤늦게 어머니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면, 1년 넘게 모여서 식사를 못했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걱정한다면, 싸우더라도 화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부모에겐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모는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면을 쓰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공짜로 얻어지는 내 사람들이다. 부모 탓을 하지 마라. 그건 내 인생을 지탱해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말고 부모 자체를 수용하고 보듬어라. 그래야 나의 뿌리가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작은 순간은 다 써버리자. 그것은 곧 사라질 테니. 하버드 대학교에는 매년 수강생이 10,000원인 행복학이라는 강의가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마치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에 행복이란 살아있음을 즐기는 힘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유,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코 좋은 스펙을 쌓고 인류 기업에 취업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른바 리추얼 프로젝트다. 원래 리추얼은 의식, 종교 의례라는 뜻이지만 나는 이 말의 개념을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을 관리하는 의식 또는 놀이로 바꾸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매너리즘으로 인한 우울증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싫다면 드랍 커피를 내려보자.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드립 커피를 내리고 컨디션에 맞는 티백을 골라서 예쁜 찻잔에 우리는 활동은 그날 하루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이렇게 소소한 의식을 만들어두면 그 의식을 치르고 싶어서라도 그날의 시작을 미루지 않을 수 있다. 일주일 중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요일에 취미 생활을 하거나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도 생활의 숨통을 터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작은 일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처럼 정기적으로 미술관 또는 호텔 커피숍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조용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호텔에 가보면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목격함으로써 여러모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의사 중 한 분은 분기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일을 반복한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병원이 바빠 쉽게 휴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비행기 표를 결제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기분이 좋다고 한다. 비행기 표 결제가 그 선생님의 분기별 리추얼인 셈이다. 달력을 보고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살핀 뒤 리추얼 데이를 표기해보자. 몇 가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의식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된다. 나는 언제나 내가 우선이었다. 기초나 토대를 가리키는 파운데이션은 진로 계획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디자이너라면 콘셉트를 고민하고 시안을 잡는 시간을 파운데이션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게 모두 파운데이션이다.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면 굉장히 힘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어떤 경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경기도 양평에는 1세기를 버틴 은행나무가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은행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참 머문다. 100년 된 은행나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화려한 단풍 같은 퍼포먼스 때문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년 동안 한 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나무 앞으로 몰리는 것이다. 꿈이나 재능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하는 일이 본인이 원하던 직업,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 최고의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꿈을 가진 셈이다. 꿈을 발견하는 것만큼 꿈에 몰입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슴 뛰는 꿈을 찾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후한 점수를 주자. 하루하루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어느새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된다. 그때 은행나무에게 느낀 위대함을 자신에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야든 일가를 이루려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 나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10년 동안 뇌와 정신 공부에 매달렸다. 딱 10년 후 신경정신 분야의 전문가 내지 권위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기간을 짧게 정하지 않으니 자리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증이 생겨나지 않았고 남과 비교해 나를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다. 남들은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떡하니 자리 잡았는데 넌 지금 불나방처럼 뭐 하는 거냐.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어도 그것을 내 문제로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중이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외부의 소음을 단절시켜 주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나만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 덕분에 참견하고 훈수하는 걸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서 내 자존심과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다.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이란 에세이 집을 보면 신은 모든 이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준 데는 실패했지만 시간이라는 자원을 똑같이 나누어 준 데는 성공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처럼 나는 시간의 힘을 믿는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든 지방 사립대를 졸업했든 누가 10년을 버티는가에 따라서 10년 후 열매의 주인이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경력이 중간에 단절되면 절대 달콤한 과실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사립대학교를 나와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 그에 향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 자리를 잡지 못한 청춘들에게 대학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의미는 나도 안다. 스펙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 입장에서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보통 여자들은 20대 중반에 취업의 문턱을 넘고 남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취업시장에 뛰어든다. 다양한 자원이 부족한 결과 스펙을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력을 쌓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생겨나면 어느 순간 대학을 묻지 않는 공간에 도달할 때가 온다. 누적된 시간이 학력을 이기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학벌 콤플렉스를 겪는 친구들과 만날 때 나는 장기전으로 가자고 이야기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획득하는 크고 작은 기회, 인맥, 성과, 정보 등의 자원이 10년이라는 세월과 만나면 학벌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시간은 학력, 부모의 지원 등 모든 걸 극복하게 도와준다. 그러니 부디 자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는 게 청춘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다. 출발선에서 남들보다 뒤처진 느낌이 든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공부든 취업이든 연애든 청춘에게 늦은 일은 없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오늘의 젊음이 평생 유지가 되지도 않는다. 잠시 쉬어가도 인생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